달도 구름 뒤에 숨어버린 밤이었습니다. 허름한 객잔 방 안에 홀로 누운 사내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먼 길을 걸어온 발바닥이 부르터 있었고 거친 삼배 옷에는 땀과 흙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저 지친 약장수 하나가 쉬어가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등에 짊어진 약재 보따리도 손마디가 굵은 두 손도 밑창이 다른 집신도 모두 그렇게 보이기 위해 갖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아무리 허름한 옷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박도헌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고을은 조용해졌고 산에는 풋잠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멍게 짖는 소리가 한번 울렸다가 그쳤고 객잔 마루를 밟는 발소리도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은 그 고요함 속에서 도헌도 눈을 감으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도 안쪽으로만 흔들렸고 방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도헌이 눈을 뜨는 순간 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두 눈에는 이 세상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여인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더니 도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입술을 달싹이려다 멈추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인지 울음을 참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다 여인은 손 안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방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옥비녀였습니다. 붉은 핏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옥비녀 하나. 도헌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여인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지요. 발소리도 숨소리도 그림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은 처음부터 아무도 열지 않은 것처럼 고요히 닫혀 있었지요. 오직 차가운 방바닥 위에 핏물 묻은 옥비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헌은 그 비녀를 손 안에 쥐고 날이 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옥의 빛깔은 맑고 조각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고운 비녀 위에 묻은 핏물은 아무리 닦으려 해도 닦이지 않을 것처럼 짙고 붉었습니다. 이 핏물은 어디서 난 것인가?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고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날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물음들은 도헌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발걸음은 다시는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서고 말았습니다. 제1부 고요한 고을, 그 아래 묻힌 것들. 밀양 고을은 겉으로 보기에 더없이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채소 파는 아낙네들의 흥정소리가 정겹게 오가고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관아 담벼락에는 마침 봄을 맞아부는 빛 살구꽃이 소복이 피어 있었지요. 냇가에서는 빨래하는 여인들의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고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살기 좋은 고을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도헌이 이 고을에 들어서던 첫날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장터에서 흥정은 했지만
웃음이 없었지요. 아이들은 뛰어놀았지만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면서 수군거리다가도 낯선 사람이 지나치면 일제히 입을 닫았지요. 마치 이 고을 사람들 모두가 무언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도원의 눈에 걸렸습니다. 암행어사 박도원은 사흘째 이 고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진 밀명은 단 하나 밀양 고을 변 사또의 행적을 낱낱이 살피라는 것이었지요. 허름한 삼배 옷을 걸치고 등에는 약재 보따리를 짊어진 채 그는 객잔 방 하나를 빌려 묵으며 고을 이곳저곳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두통약이나 팔러 다니는 약장수였지요. 처음 이틀은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 사또도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목민관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관아에 나와 앉아 송사를 처리하고 저녁이면 서재에서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도원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내가 헛걸음을 온 것인가 하고. 그러나 사흘째 밤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날이 밝자 도원은 약재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장터로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은 장터였지요. 거기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가 누구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장터 안쪽 구석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뽀얀 김이 올라오고 그 앞에 배가 불룩한 주모 하나가 큼지막한 주걱을 들고 서 있었지요. 눈이 동그랗고 입이 야무진 인상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주모의 이름은 복순이었습니다. 주모, 내가 이 고을은 처음이요. 살기 좋은 고을이라던데 오래전부터 그랬소? 복순이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잠깐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슬쩍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좋은 곳이고 나쁜 곳이고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렵지요. 나그네 어른. 도원이 무심한 듯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다는 뜻이겠구먼요. 복순이가 가마솥 뚜껑을 덮으며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나그네 어른, 이 고을의 윤진사 댁 아씨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원의 숟가락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복순이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밀양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윤진사, 이 고을에서 대대로 이름 높은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조부 때부터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했던 집안이었지만 윤진사 때에 와서는 벼슬을 버리고 이 고을에 내려와 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재물보다 학식을, 권세보다 품격을 더 중히 여기는 분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윤진사 댁이었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댁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식이 셋이었는데 위로 쌍둥이 딸이 있었고 아래로 아들 하나가 있었지요. 쌍둥이 딸은 생김새가 꼭 닮아서 언니는 연희, 동생은 연하라 하였는데 두 자매가 나란히 장터를 걷는 것만 봐도 고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볼 만큼 고왔습니다. 성품도 고왔지요. 연희는 말이 없고 차분했고 연하는 활달하면서도 눈치가 빨랐습니다. 두 자매가 이른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이 이 고을에서
가장 정다운 풍경 중 하나였다더군요. 아들은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고닫지요. 이름은 윤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안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품이 있고 따뜻했습니다. 밀양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복순이는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변 사또가 부임하고 2해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지요. 사또가 장터에서 연희 아씨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이, 그 후로 사또가 연희를 자꾸 관하로 불러들인다는 소문이 돌더니 급기야 첩으로 들이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 고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윤진사 댁처럼 덕망 있는 집안에 그런 불손한 말을 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윤진사 어른께서 단칼에 거절하셨지요. 딸을 소실로 보내느니 차라리 이 고을을 떠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연희 아씨는요? 아씨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저는 소실로는 못 가겠다. 그리 살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고 하셨다더랍니다. 도원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또가 어찌했소? 복순이가 가마솥 뚜껑을 덮으며 짧게 말했지요. 그로부터 2달 뒤에 윤진사 어른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영모. 그 2글자는 조선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고발한 이가 누구였소? 윤진사 어른 옆집에 살던 최서방이었습니다. 본래 윤진사 어른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발을 했지요. 그 후로 최서방이 관아에서 땅을 면마지기 받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걸 증명하지 못했지요. 윤진사는 어떻게 됐소? 복순이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옥에서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모진 신문 끝에 그 안에서 세상을 뜨셨지요. 도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 아씨는요? 아버지가 끌려가신 충격에 자리에 누우셨지요. 음식도 못 드시고 말도 못 하시고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냥 눈을 감으셨습니다. 언제였소? 윤진사 어른이 옥에서 돌아가신 지 열흘 뒤였습니다. 아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신 채로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국밥값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고맙소. 이야기 나눠줘서. 복순이가 그 등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그네 어른, 이 고을에서는 그 이야기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입 밖에 낸 것이에요. 도원이 멈추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발등에 박힌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지요. 객잔으로 돌아온 도원은 방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옥비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비녀 끝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히, 연희. 이것이 연희 아씨의 비녀였다면 어젯밤 그 여인은 누구인가? 연희 아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소복을 입고 이 방에 들어온 여인은 죽은 연희 아씨의 혼인가? 아니면 도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쌍둥이였다.
연희와 꼭 닮은 얼굴의 연하. 그 연하라면 소복을 입고 밤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연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지요. 그날 오후 도원은 고을 안쪽을 더 깊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엿장수 영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선앙당 옆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으며 막걸리집 귀퉁이에서 농사꾼들의 수군거림을 모았지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연희 아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관아 포졸이 그 집 앞을 서성거렸다는 것이었지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직접 봤는걸요. 관아 포졸이 윤진사댁담 아래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순찰을 도는 것처럼 걷지를 않고 그냥 한자리에 서서 뭔가 하다가 재빨리 사라졌지 뭐예요. 그걸 보고 어디에 말하지는 않으셨소? 말을 하게요? 사또가 보낸 포졸한테요? 그 다음날 아씨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인은 말을 뚝 끊고 빨래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원은 더 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지요. 연희 아씨가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닐 수 있다. 관아의 손이 닿았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뒤에 변 사또가 있다. 이튿날 아침 도원은 변 사또의 얼굴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관아 앞 장터에서 사또가 고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직접 쌀 보따리를 건네주는 것이었지요. 도원은 장터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변 사또의 인상은 예상보다 온화했습니다. 나이는 50 안팎으로 보였고 수염이 단정했으며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요. 쌀을 받아가는 백성에게는 이름까지 물어가며 올해 농사는 잘 됐소? 하고 살갑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하면 손을 들어 이것이 목민관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지요. 저 사람이 설마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그 순간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눈이었지요. 웃는 입 위에 있는 그 눈이 단 한 번도 따뜻하게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온화한 말을 건네면서도 백성의 이름을 다정하게 물으면서도 그 눈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납작하고 차가웠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떠올리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눈을 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원이 객잔으로 돌아오는 길에 포졸 둘이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도령은 아직도 그 산 아래 움막에 있다던데? 사또께서 그냥 두라 하셨으니까 어차피 그 애가 뭘 알겠어.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 애한테 접근하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야. 움직이지 말고. 만약 낯선 사람이 그의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그때 바로 보고해. 포졸들은 도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이야기를 뚝 끊고 흩어졌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윤도령, 윤재, 윤진사의 아들이 산 아래 움막에 있다. 그리고 사또가 그 아이를 그냥 두라고 했다.
감시하라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도어는 직감으로 알았지요. 제2부 소문의 뿌리를 캐다. 이튿날 새벽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어는 고을 바깥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포졸들의 눈을 피해 산길로 돌아가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지요. 잡목 사이를 헤치고 축축한 이끼 위를 밟아가며 겨우 산 아래 외진 곳에 닿았을 때 거기에는 낡고 작은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문은 헐거워서 바람만 불어도 삐걱거릴 것 같았지요. 이 안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기에는 너무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도원이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자 안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요?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지요. 떨리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약 팔러 다니는 사람이요. 길을 잘못 들었소.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소년이 얼마나 망설이고 있는지가 느껴졌지요. 얼마나 많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많이 경계를 하며 살아왔으면. 이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깡마르고 옷은 낡아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또렷하고 맑았지요. 그 눈을 보는 순간 도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윤진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지만 이런 눈이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곱고 강직한 눈. 혹시 윤제도령이요? 소년의 몸이 굳었습니다. 발 한 발을 뒤로 물리며 물었지요. 저를 잡으러 온 겁니까? 아니요. 도원이 천천히 약재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사람이요. 아버지 윤진사 어른이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싶은 사람이지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요. 소년은 이를 악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다가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원이 품 안에서 옥비녀를 꺼내 소년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굳었지요. 손이 떨리면서 그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사흘 전 밤 소복 입은 여인이 내 방에 들어와 이것을 내려놓고 갔소. 그 여인이 혹시 그대의 누이 연화 아씨가 아닌지요? 소년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녀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서 있었지요. 그 비녀를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제 누이의 비녀입니다. 움막 안에서 소년은 천천히 조심조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 혐의로 끌려간 날 밤 연하는 언니 연희 곁을 지켰습니다. 연희는 아버지를 빼앗긴 충격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알아누웠지요. 온종일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 날이 저물면 벽을 바라보고 누웠습니다. 연하가 그 곁에서 밤새 간호를 했지요.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연하가 잠깐 물을 길어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돌아와 보니 언니의 숨이 거두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저 눈을 감은 채로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다만 창문 아래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집 안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연하 누이가 그때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희 누이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거라고. 이후 연하는 마을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관아 근처를 몰래 돌아다니며 포졸들의 말을 엿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영모 고발을 사또가 지시했다는 것, 고발자 최서방이 그 대가로 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연희가 숨진 날밤 포졸이 그 집을 다녀갔다는 것. 다만 그 모든 것이 흩어져 있었지요. 증거를 모아도 그것을 들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또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고을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연하 누이가 기다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언젠가 이 고을을 다녀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객잔마다 살펴보면서 나그네 중에 어사가 있는지를 기다렸지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흘 전 연하 누이가 그 방에서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다고 했지요. 나그네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이었다고. 도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3살 소년이 산 아래 움막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왔고 20살 남짓한 처녀가 혼자서 증거를 모으며 이 고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채로 연하 아씨는 지금 어디 있소? 저도 모릅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으니 누이가 여기 왔다가는 둘 다 위험해진다고 하셨지요. 도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겠소. 절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시오. 믿어도 됩니까? 도원이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움막을 나서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도원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했지요. 증언도 있어야 했고 물증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없이는 어떤 사또도 무너뜨릴 수 없었지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관아 안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을에서 그 입을 열 사람이 있을까? 도원은 고을로 내려오는 길에 다시 복순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은 도원이 들어서자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더니 손님이 없는 구석 자리로 안내하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뭔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팔레 할멈이라는 분을 아시오? 복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 끝에 혼자 사시는 노파입니다. 그날 밤을 봤다는 분이지요. 만날 수 있겠소?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 그분이 무서워서 입을 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3년을 꾹 참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도 가보겠소. 복순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요 며칠 낯선 사람이 고을 안을 돌아다닌다는 보고가 관아에 들어갔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도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지요. 고맙소. 그날 오후 도원이 장터 안쪽 골목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여인 둘이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도원이 발걸음을 늦추자 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들었소? 사또가 다음 달에 생일잔치를 크게 연다더군요. 생일잔치는 무슨 윤진사댁 아들 처리하고 나서 자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쉿! 목소리를 낮추어요. 아니,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처리를 해요? 아는 것이 없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겠지요.
언젠가 크면 뭔가 할 것 같으니. 두 여인은 도원의 발소리를 듣자 금세 입을 닫고 흩어졌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생일잔치. 그 잔치가 끝난 뒤 윤재를 처리한다.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3부 산속에서 만난 진실. 이튿날 새벽 도원은 팔레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가장 끝 논두렁을 돌아서 나오는 외진 곳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은 허물어졌고 지붕은 기울었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지요. 이 집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적막했습니다. 도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래도록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리자 이번에는 안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그러더니 기침소리 한 번, 또 침묵. 팔레 할멈, 나는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윤 진사댁 이야기를 듣고 싶소. 문이 아주 좁게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쪽 눈이 도원을 훑었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멈. 도원이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요. 진실을 밝히러 온 사람이요. 할멈이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할멈이 보신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두 분의 원한이 영영 풀리지 않소.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도 목숨을 잃을 것이요.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이 쪼그라든 노파가 서 있었지요. 두 눈은 탁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것. 안으로 들어오시오. 방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도원이 자리에 앉자 할멈은 한참 동안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침묵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멈이 천천히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것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잠을 못 이루고 뒷곁에 나갔는데 윤진사댁 담벼락 아래서 포졸 하나가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지요. 처음에는 그냥 순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졸이 연히 아씨방 창문 쪽으로 가더니 뭔가 작은 것을 창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사라졌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보셨소? 손바닥만 한 도자기 그릇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지요. 냄새는 맡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그 포졸의 얼굴을 기억하시오?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목에 큰 점이 있는 자였지요. 관아에서 사또 곁에 항상 붙어 다니는 자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생김새는 잊지 못하지요. 도원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왜 3년 동안 이 말을 하지 않으셨소? 할멈이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윤진사 어른도 죽고 연희 아씨도 죽고 내가 말을 했다간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혼자 사는 늙은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멈은 잘못한 것이 없소. 이제 그 말을 해주셔서 고맙소. 할멈이 고개를 들어 도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풀리도록 하겠소. 할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녹아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팔레 할멈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도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고 있었지요.
사또의 인장이 찍힌 토지 문서, 판례 할멈의 증언, 그리고 연하가 직접 보고 모은 것들.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 잔치날에 들고 나가면 된다. 그런데 고을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도원은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관아 쪽에서 포졸 5이 빠른 걸음으로 산 쪽을 향해 오고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이 손에 쥔 것은 포박줄이었습니다. 움막 방향이었습니다. 도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되달려 올라갔지요. 온몸이 땀에 젖고 발이 돌에 긁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 그 소년이 위험했습니다. 움막에 닿았을 때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년이 도망친 것인지 끌려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움막 바닥을 살피던 도원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 하나,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흔들려 있었지요. 뒷산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곳. 도원은 지체 없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선 곳. 그 뒤 바위 뒤에서 낡은 도롱이를 두른 여인이 몸을 내밀었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얼굴은 바람과 햇볕에 거칠어져 있었고 두 눈만큼은 어두운 산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지요. 이 눈이었습니다. 사흘 전밤 객잔 방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원망과 간절함이 가득하던 그 눈. 암행어사이십니까? 그렇소. 동생이 잡혔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도원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전입니다. 포졸들이 움막을 덮쳤지요. 동생이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증거는 갖고 있소? 연하가 도롱이 안쪽에서 천으로 여러 겹산 것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문서 하나가 나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도자기 파편들이 담긴 1000조각. 이 문서는 아버지가 마지막 날 밤에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암행어사를 만나 전하라고 하셨지요. 도원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서방이 영모 고발 대가로 받은 토지 증서였지요. 사또의 인장이 선명했습니다. 파편은요? 언니가 돌아가신 뒤 방을 청소하다가 모은 것입니다. 창문 아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이 독이 담겼던 그릇의 파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소? 판례 할멈이 포졸이 이것과 같은 것을 창문 안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 갖춰졌다. 문서, 파편, 증언. 이것들을 한데 모으면 된다. 잔치가 언제요? 모레입니다. 모레 잔치 때 나오시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도 나와주시오. 연하가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동생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잔치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구하겠소. 연하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그 얼굴 위에 스치는 것이 두려움인지 결심인지 도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겠지요. 제사부 절망의 밑바닥.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객잔으로 돌아오는 길목,
골목 어귀에서 포졸 6이 도원의 앞을 막아섰지요. 당신이 이 고을에서 수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관하로 가시오. 도원은 순간 마패를 꺼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지요. 모든 증거를 갖추기 전에 신분을 드러내면 사또에게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윤재가 어디 있는지, 판례 할멈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못했지요. 도원은 약재 바구니를 꽉 쥐며 포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변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사또의 인상은 여전히 온화했지요. 그러나 그 눈만큼은 처음 장터에서 보았던 것처럼 납작하고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오. 사또가 마루 위에서 도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오싹하게 느껴졌지요. 어디서 오신 분이요? 한양에서 내려온 약장수입니다. 이 고을 사람들을 이리저리 만나며 뭘 물어보고 다니셨소? 뭔가 알고 싶은 것이라도 있었소? 그냥 약재를 팔기 위해 고을 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것뿐입니다. 사또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입만 웃었지요. 그렇구먼. 그런데 왜 산속 운마까지 가셨소? 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말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그네 어른, 이 고을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요.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살고 있지요. 그러니 괜한 이야기에 끼어드시지 마시고 내일 당장 이 고을을 떠나시는 게 좋겠소.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했지요.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관아 옆방에서 쉬고 내일 새벽에 떠나시오. 포졸이 도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관아 옆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문 밖에 포졸이 2명 섰지요. 정식으로 가두지는 않았지만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상의 감금이었지요. 도원은 창고 안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잔치는 내일 모레였습니다. 윤재는 어딘가 옥에 갇혀 있었지요. 판례 할멈이 안전한지는 알 수 없었고 연아가 혼자 산속에서 버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패는 품 안에 있었지만 지금 꺼낸다고 해서 사또가 순순히 고개를 숙일 리 없었지요.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어사출두만으로는 사또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이 몹시 길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도원은 하나하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인가? 토지 문서가 있다. 도자기 파편이 있다. 판례 할멈의 증언이 있다. 연아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해야 한다. 충분하게 만들어야 한다. 창문 밖으로 다리 기울 무렵 창고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원이 몸을 일으켰지요. 포졸이 돌아온 것인가 싶었는데 들어선 것은 조그만 체구였습니다. 남자 옷을 걸쳤지만 그 눈빛을 도원은 알아보았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어떻게? 포졸 한 명에게 남은 쌀 한 자루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잠깐 문을 열어달라고요. 연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례 할멈이 오늘 저녁 마을을 떠났습니다. 도원의 눈이 굳었습니다. 포졸들이 어제부터 할멈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겁이 난 것 같지요. 누군가 할멈 귀에 위험하다는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증언이 없어졌소?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신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물을 길러 나갔다가 잠깐 멈추었지요. 뒷곁 쪽에서 기척이 난 것 같아서요. 그때 담 아래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둡고 멀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포졸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았지요. 언니 방 창문 아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소. 파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을 담은 그릇이었다는 것을 제 아버지가 남긴 문서와 함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사또의 인장이 찍힌 토지 문서, 독이 담겼던 그릇 파편, 그리고 제 증언. 이것이 모이면 연하가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어른 사또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눈 안에서 그것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내일 잔치 때 나오시오. 네. 위험할 수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겠소? 연하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숨어 있으면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창고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원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연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잔치가 한창일 때 마당으로 들어오세요. 저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연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도원은 창고 안에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 긴 밤 내내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제오부 암행어사 출두. 잔치날 오후가 되자 관아 마당에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을 유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기생들의 치맛자락이 봄바람에 흔들렸지요.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는 큰 상이 차려졌고 변사또는 마루 위 상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너털웃음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아래 관아 옆 작은 오간에서 13살 소년이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지요. 무릎이 긁혀 있었고 손이 묶여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랬을 것처럼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도원은 창고 안에서 포졸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단단히 쥐었지요. 3배5단에 접어두었던 관복을 꺼내 서둘러 걸쳤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 바깥에서 연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짓 하나로 확인했지요. 지금이었습니다. 도원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풍악 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마패를 높이 든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함성이 관아 담벼락을 울렸지요. 순식간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고을 유지들은 제각각 엎드렸으며 포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마루 위에서 변 사또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떨렸지요. 그 차갑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도원이 성큼성큼 마루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변사또, 그대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겠소. 첫째, 무고한 윤진사에게 영모 혐의를 씌워 옥에서 목숨을 잃게 한 죄. 둘째, 고발자 최서방에게 토지를 주어 거짓 증언을 사게 한 죄. 셋째, 연희 아씨를 도구로 해한 죄. 이 세 가지 죄의 증거가 여기 있소. 도원이 품에서 토지 문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증인이 있소? 증인 없이는 판단할 수 없소. 그 순간 마당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지요. 낡은 베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반드시 들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 얼굴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연희 아씨가 살아있다? 아니, 저건 연아 아씨 아닌가? 연아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진사의 딸 연아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지요. 연희 언니가 돌아가신 날 밤 저는 담 아래에서 포졸 하나가 언니 방 창문으로 무언가를 밀어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날 언니 방을 청소하다가 창문 아래서 제가 직접 거둔 파편입니다. 연아가 품에서 천으로 싼 파편을 꺼냈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그 파편에서 나는 냄새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느껴졌습니다. 변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여인은 역적의 딸이오. 저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원한이 있으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도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 토지 문서에 찍힌 것이 사또의 인장이 맞소? 사또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영모를 고발한 최서방이 이 토지를 받은 경위를 설명해 주시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에 있던 고을 유지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지요. 아까까지 웃음을 나누던 얼굴들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또가 한 발짝 물러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요. 그 땅은 최서방이 오래전부터 내 땅과 맞닿아 있어서 경계를 정리한 것이요. 고발과는 관계가 없소. 그렇다면 왜 고발 직후에 경계를 정리했소? 그 전에는 왜 하지 않았소? 그건 사또. 도원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섰습니다. 윤진사는 영모를 꾸미지 않았소. 사또가 연희 아씨를 취하려다 거절당하고 그 분풀이로 무고한 선비 집안을 죽음으로 몰았소. 이 땅 문서가 그 증거요. 그리고 연희 아씨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또가 보낸 자에 의해 도구로 해를 당하셨소. 이 파편이 그 증거요. 마당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변사또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지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납작하고 차가웠던 눈이 이제는 겁에 질린 채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고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소. 도원이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말하지 못하고 눌려 지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겠소. 관아 옆 작은 옥문이 열렸습니다. 윤재가 걸어 나왔습니다. 무릎이 긁히고 옷이 찢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지요. 마당으로 나서자마자 소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연아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소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년의 두 손을 잡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소년이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이. 연하가 소년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봄빛이 환한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마당 한쪽에서 변 사또가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을 유지들 중 하나가 낮게 말했지요. 이런 인간이 우리 사또였단 말이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실망을 담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엔딩. 그 이후의 날들. 변 사또는 그로부터 사흘 뒤 무거운 칼을 차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거짓 고발을 한 최서방도 관아에 끌려갔고 목에 큰 점이 있던 포졸도 연희를 해친 죄를 피하지 못했지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윤 진사의 누명은 조정의 명으로 깨끗이 벗겨졌고 영모 죄목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윤 진사의 이름이 다시 이 고을에 올바르게 세워진 것이었지요. 그 소식이 퍼지던 날 밀양 고을은 오랜만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말을 쏟아냈지요. 3년 동안 삼켜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서도 어른들이 오랜만에 크게 웃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지요. 복순이는 국밥집 가마솥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이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사또가 떠난 뒤 고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 사또 시절에 억울하게 내야 했던 세금 이야기를 세관하에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왔지요. 누구 집이 괜한 이유로 땅을 빼앗겼고 누구는 이유 없이 매를 맞았으며 누구는 관아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물을 대지 못했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만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당한 억울함인 줄 알았는데 이 고을 모두가 같은 것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와 윤재는 고을 바깥쪽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비워두었던 집이라 마당은 자풀이 무성했고 마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연하는 빗자루를 먼저 들었습니다. 마당 이곳저곳을 천천히 쓸고 마루를 닫고 창문을 열었지요. 오랜만에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먼지를 환하게 비추었지요. 윤재가 구석에 쌓인 책들을 꺼내 하나씩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책들이었지요. 군데군데 아버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메모 같은 것이었는데 어떤 것은 글의 뜻을 풀이한 것이었고 어떤 것은 그냥 혼잣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면 반드시 그 빛이 남는다. 그 한 줄을 소년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슴에 안았지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저녁 햇살이 낮은 기와 위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벼락 아래 어머니가 심었다는 작은 매화나무가 아직 살아 있었지요. 꽃은 지고 없었지만 가지는 푸르게 살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나무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
언니 생각. 무너지지 않으려고 3년을 버텨온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지요.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정말로 다 됐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지요. 도원은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날 새벽 고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연화의 집 앞에 잠깐 멈추어 섰지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윤재가 글 읽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지요. 도원은 그 소리를 한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삿갓을 쓰고 약재 보따리를 등에 짊어지고 다시 허름한 장사치의 걸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고을 어딘가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이었지요.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홀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그 길 위에서 도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밀양 고을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윤진사댁 연하 아씨가 고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다는 것이었지요. 가난해서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학비는 받지 않았지요. 쌀이 있는 집은 쌀을 조금 가져오고 쌀도 없는 집은 그냥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셋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는 6이 되었고 2달 뒤에는 12이 되었지요. 아이들이 아침마다 그 집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소식을 장터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언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그 아씨는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되셨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더니 딱 그 말이야.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이 고을에 남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당 마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골목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윤재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고 연하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책 읽는 소리, 빗자루가 마당을 쓸며 나는 소리. 그것들이 어우러져 아침 공기 속에 퍼졌지요. 저녁 햇살이 기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은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